네, 지난 목요일이었죠.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확연히 엇갈렸고 너무도 다른 평가가 새로운 공방거리가 되기도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돌아보고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지대 교수, 이정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투표소 갔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또 훨씬 더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떻습니까? 두 분께서는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 교수님 먼저. 저는 엉거주춤이라는 엉거주춤. 네 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이것을 또 해석을 제가 해야 되겠는데, 예. 국가 발전하고 민생 보따리를 싸들고 취임을 했지만, 네. 여야의 정쟁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화를 시켜서 이것을 KTX가 갈 수 있도록 철길을 깔아줘야지 정치가 미래로 나가는데, 여야의 여러 가지 정쟁과 진영 논리로 인해서, 대통령 혼자 보찜을 싸들고 지게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싶습니다. 예, 엉거주춤. 이종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글자 얘기했었으니까 저는 8글자로 가겠습니다. 8글자, 예. 벌써 1년, 글쎄 1년. 벌써 1년? 글쎄 1년의 방점이 좀 네, 찍힌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정도 1년 회고하면 좀 서로 덕담이나 나눌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 지금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픽 예.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지지율로도 볼 수 있는 질문인데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줄었어요. 48%로 나왔고요. 지금 부정평가도 40%에 처음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35%에서 41%로 지금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입니다. 예. 숫자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긍정 평가한 것이 이제 왼쪽에 54%, 이게 지난주에서 네. 일주일 사이에 48%로 조금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가 조금 이제 35에서 41로 이렇게 늘어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지지율이 약간 좀 빠진 그런 이제 그래프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추세선을 보일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지지율이 좀 빠진 이유.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날씨가 추워져요. 예.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정치권에서의 어떤 국정의 난맥상이라든가 정략적인 정치 행태 이런 것들에 의한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저는 심대한 타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국정이 앞으로 나가는데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댓글 하나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예. 일정 부분 낮아진 것은 보수층도 극우적인 보수층도 일정 부분 이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중도층이 또 일정 부분 들어왔고, 이것들이 떠난 이런 여론이 다시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40%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이후 첫 번째 40%대라고 그래요. 네. 5월 초에도 윤창중 성추문 때 조금 빠졌었고, 네, 그 전에 7개월 만에 지금 40% 네, 조금 빠졌었죠. 그대로 그때 내려갔는데, 한창 예. 인사난맥상 관련해서 인사난맥상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무사히 회복이 됐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 그런 근데 상황인데. 사실 후퇴 논란을 불렀던 이 복지 공약이 발표가 됐을 때도 40%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조금 떨어진 건 아니죠. 이 추세적으로 볼 때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고요.
이번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점, 이건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정적 평가가 그 6% 가까이 늘어났다. 예.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동안 그나마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접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조금 추세적으로 보자면 그 향후에도 현재 지금 떨어진 이 지지율이 회복이 쉽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좀 긴장을 해야 될 국면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그럴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추가적으로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유를 물었더니 공기업 민영화 논란 때문이다라는 답이 14%나 상당히 높게 네.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제 코레일 파업 사태가 이제 이 공기업 정책은 물론이고 노사관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잣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다뤄야 되느냐 이제 이 해법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코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버넌트를 통치의 시대라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였지만 예. 지금은 이제 협치의 시대 아닙니까? 거버넌스 시대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일방적으로 코레일을 압박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협상을 계속 하지만 예. 노사 측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워낙 크고 지금 이 협상에 그런 어떤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을 버리고 우왕좌왕하면 대통령의 원칙이라든가 국정의 방향을 이 실종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지지율이 빠진 데에는 그 보수 세력 내에서도 그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동안은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이 관망을 했죠. 기대감을 안고. 예. 그런데 계속 뭐 아시다시피 공약 후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묵시 공약도 있고요.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민영화, 특히 코레일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뒤엎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분노를 많이 하는 민영화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말은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 국민들은 일단 민영화라고 인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 코레일이 코레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뭐 의료계라든가 다른 분야 쪽까지도 민영화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예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 정부 계획도 좀 그렇게 좀 잡혀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 시작에서 일단 원칙을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뒤엎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수 세력 가운데 일부가 지금 그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런 점이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특히 민영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예. 민영화에 어떻게 보면 냄새만 약간 나는 그런 그 정책이 나오더라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쟁점이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부담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 우리 정치가 이 불신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취임 후 1년 동안 약속을 뭐 크게 뒤엎고 지금 입법화가 안 돼서 지금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아주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는 것뿐이지 네. 지금 과거 정권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와 원칙이라는 것을 평생의 어떤 정치적인 신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부총리도 지금 어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노조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서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춥게 서로 하고 또 막 징계하고 이런 것을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정상화되는 그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바로잡아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경제민주화 관련한 것도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임기 초반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독과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했는데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재벌기업들, 대기업들의 그 순환출자 부분이거든요. 예. 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네, 지배구조 개선 예. 그 부분인데 기존 순환출자는 뭐 그냥 두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약이었죠. 향후에 그게. 이제 순환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입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예.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관련한 법안들, 투자 관련한 법안들을 얘기를 했지 이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명백한 증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공약을 곱씹어보는 예. 그런 그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법안이 통과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또 정치권도 책임이 있는 네, 거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몇번 여당이 통과도 이제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번에 중점 법안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그런 거에서 그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빠져 있죠. 아,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먼저 입법화를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2년 차에 가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1년간의 성과를 보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듣겠고요. 이번에는 긍정이유 그래픽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40%대를 찍었다고 해도 긍정적인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외교 국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이게 15% 나왔고요. 주관과 소신이 있다가 15%, 열심히 노력한다가 13%, 그리고 대북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가 12%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청와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전문가들도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해서 어찌됐건 어느 정도 관철시킨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방공식별구역을 이번에 확대 선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그 NSC 예, 사무처 설치하는 것, 그건 야당도 지금 환영하고 있죠. 예.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경제 민주화랄지 또 한반도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그 동북아 질서에 대한 대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그런 그 성과들만 지금 있는 것 그런 것이 국민들로서는 조금 불만인 거죠. 예. 네. 외교. 세계화 시대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보면 먹잇감이 엄청 많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좋은 먹잇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먹잇감을 획득을 해오면 되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무슨 먹잇감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 세대 갈등과 또 남북 문제 이런 온갖 갈등의 요인들이 산적을 해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정치가 이렇게 신문에 1, 2, 3, 4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잇감이 없고 갈등만 많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1, 2, 3, 4면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외치라든가 이런 것이 점수가 후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제 대통령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통 미흡, 그러면 이제 불통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실 또 뭐 이 얘기는 이제 주관과 소신이 뭐 분명하다, 뛰어나다 이런 그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뭐 비슷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요즘은 소통의 SNS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소통의 과잉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싸이라든가 뭐 또 트위터라든가 모든 소통의 그 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나 소통의 과잉이 오히려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이 시원한 수면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스타일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통 이미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시원스럽게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당에서 새누리당의 문제가 또 있죠. 야당과 협상해서 시원하게 이것을 타결해주면 이것이 대통령 불통 문제로 뛰지 않을 텐데 정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예. 그래서 정당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데미지가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사회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 위기로 오기 때문에 이제 립셋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기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안보적으로도 어려운 이 상황이 대통령의 불통 문제로까지 이렇게 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통과 관련해서 요새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댓글도 열심히 보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은 뭐 이 악성 그 댓글까지도 다 내용을 웰 정도로까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 그 제1위원장도 아마 인터넷에 가서 댓글 엄청나게 볼 겁니다. 예. 예. 원래 그 독재를 하는 사람일수록 여론에 민감해요. 자신과 관련한 특히 비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귀만 열어놓고 듣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돼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쌍방소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중에서 불만 여론이 있다거나 또는 특히 여당 내에서조차도 불만 여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장 전달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금방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장점이기도 하고 예. 이게 소통이란 말이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 앞두고 그 언론사에서 출연할 기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딱 한 가지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 앞에 통짜, 한자로 통짜 딱 하나 써놓고 그것만 염두에 두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러는데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친박계 내에서조차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좀 그 걱정스럽게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이 좀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또 이 권위가 또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못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소통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허브로 해서 이 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은 돼 있는데 수평 교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당정관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수평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직 교류와 관련해서는 그 피드백을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주는 그런 것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저도 이제 대국민 접촉은 과거에 정치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가끔 시장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기자들 만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했던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나 여론 지도층에서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떼기 위해서는 기자간담회도 좀 자주 하시고 그리고 대국민 대화라는 이런 TV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시면 훨씬 더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되고 여론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굳어진 것이 저는 정치와의 거리두기를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와 거리를 뒀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자율권을 안 준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청와대도 아시다시피 뭐 이 정무수석이 있지만 거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건 딴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곧바로 실시간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의 의중, 대통령의 의중을 당 쪽에 전달하는 역할도 거의 못하고 있고 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야당 쪽에서도 야당 의원들하고 좀 접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접촉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냐 수석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 그 요구를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수석 나름의 어떤 고충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이 소통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청 관계에서 뭐 사실은 황우여 대표 좀 보면 굉장히 측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야당하고 먼저 협상을 끝내놓고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에 나중에 보고할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이렇게 예.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불만이 좀 있더라도 아이 뭐 그 정도면 잘하셨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주년 때 보니까 네, 뭐 비주류 의원들만 한마디씩 이렇게 좀 그렇죠. 하고 요새, 나머지 분들은 요새 이제 그분들 뭐, 그 노래 부르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네. 건 없는 건가요? 예, 라는 뭐 제목의 그런 노래였죠. 얘기인데 사실은 그 친박계 내에서조차도 소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차마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만들을 뭐 민원 형태로 받아들여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여러 가지 불만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을 경유해서 예. 대통령이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여야도 이렇게 좀 꽉 막힌 전국이 조금 이렇게 답답한 그런 흐름인데 안철수 이 뭐 나오지도 않은 이제 신당 그래서 가상 신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를 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10%로 주저앉았고 보실까요? 예. 새누리당이 이제 왼쪽은 지난주, 오른쪽은 이제 이번 주 조사인데요. 41에서 35로 새누리당도 조금 빠졌습니다. 민주당도 22에서 10으로 빠졌고요. 안철수 신당이 32%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주는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32%의 지금 지지율을 이제 얻고 있는데 새누리당을 뭐 3%포인트 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뭐 뒤집은 지 오래됐고.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걸 보면 이제 회초리를 들은 거죠. 회초리를 들어서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이제 경고성을 보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지율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아젠다를 제시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새로운 신당이 나오면.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허수고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지금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것이 수치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당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사람 빼오기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야권 진영을 놓고 서로 진영 논리, 진영 구축과 진영 지키기 이런 싸움들이 치열하게 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어떤 아주 멋진 그런 프레임으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어찌됐건 뭐 대선 1주년이니까요. 예.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30%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당 지지율만 빠져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선 이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네. 뭐 실제로 표시도 지금 네. 투표에도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6%포인트가 최소한 그 정도가 예. 일단 움직여 갔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그 측면은 뭐냐면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을 지금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는 것.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으로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적색 경보가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예.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신당이 아직까지는 가상 신당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막연한 물론 기대감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은 기대감으로 이제 분명하죠. 존재하는데 예. 이게 실제로 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옮겨갈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걸 알면 제가 저기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안철수 신당 따로 민주당 따로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가 좀 분산이 되겠죠. 또 보수 쪽에서 표가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역시 새누리당이 유리한 그런 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이 연대를 하고 안철수 신당이 지금 뭐 시도하고 있듯이 조금 더 중도 지형 내지는 그 보수 진영으로 더 발을 뻗치는데 성공을 한다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그 야권 연대 구조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그 조짐이 이번에 좀 보이네요. 네. 네. 안철수 신당의 실제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 정치 현상 중에 이제 거품이나 냄비 근성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예. 그래서 지금이야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이 사람 싫으니까 새로운 세력 안철수 신당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버튼을 눌러주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표의 그 투표 결정권에 들어갔을 때는 예. 2주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면 진영 논리, 지역 그리고 계층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표의 투표 형태를 따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떼어왔고 그리고 야권 지형 40%를 놓고 지금 안철수 신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그리고 통진당, 정의당 이렇게 해서 야권 진영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면 여기에서 통합도 야권 또 연합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전당 사태 때문에. 그래서 야권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지방 권력을 다시 장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권도 투쟁 일변도로 가지 말고 정책 중심으로 다시 회귀를 해서 국정에 발목 잡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표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안 처리라도 정책을 중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지고 이런 투쟁과 정책 양면으로 야당이 가야지 집권 여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서지 그렇지 않으면 야권 참패할 겁니다. 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7월 재보선까지도 조금 짚어봤는데 전국 상황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아마 막판 이제 단판을 이제 할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기 관련해서 말이죠. 개혁 방안에 대한 이제 그 단판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개혁 법안이 최근에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 이제 뭐 네. 이거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당초 안보다 조금 뭐 바뀔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네. 어떻게 도출될 것 같습니까? 저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서. 예, 뭐 서로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르죠. 예. 특히 이제 그 대공 수사권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물론 예산안 관련도 있습니다만은 예산 통제 부분은 뭐 의외로 쉽게 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야권은 어찌됐건 뭐 수사권을 그 검찰이나 경찰 쪽으로 넘기는 쪽 그리고 국내 파트도 가능하면 지금 없애는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파트는 그 존치를 시키되 활동 범위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그 좀 더 국회의 통제를 많이 받는 방향. 그런 정도가 합의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 아주 한정된, 제한된 경우에 직접 수사를 하는 정도.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서로 타결을 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성호 교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동상이몽이죠.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 변수가 너무 강하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국내적인 파업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시기도 좋지 않고 특히 여기에서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 것들을 예산안과 연결시킨다는 말을 하지 말고 협상단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협의를 해서 하되 타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국정원 개혁안을 약간의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돌아보고 전국 흐름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